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경란입니다. 농부 오세영. 시인과 농부는 원래 한 핏줄에서 났을지도 모른다. 나의 펜은 나의 쟁기. 쟁기가 부드러운 흙을 일궈 밭을 갈듯 나는 원고지를 갈아 씨를 뿌린다. 간다는 것은 뒤집어 엎는다는 것. 혁명이 굳은 이념을 깨고 새 것을 창조해내듯 뒤집힌 흙에서만 씨앗은 새싹을 움틔운다. 그러나 나의 땅은 박질이다. 한 줄의 시에서도 돋아나는 새싹은 없다. 더 깊이 정신의 이랑을 파헤칠 내게 농부의 고운 노동을 다오. 이 잔인한 봄은 나는 놓치기 싫다. 오세영 시인의 농부입니다. 벼는 농부들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자란다 라고 하죠.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써야 많이 건지죠. 많이 뿌려야 많이 거두는 건 무슨 일이든 마찬가지일 거예요. 올해에는 가뭄 때문에 농사 짓는 분들이 많이 힘들다고 하죠. 각자의 분야에서 씨를 뿌리는 모든 분들, 지금 그 노력이 가을에는 꼭 결실로 되돌아올 겁니다. 소리로 만나는 책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을 김경란 아나운서와 함께 만나봅니다. KBS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오늘은 이청준 작가의 선악동 나그네입니다. 이청준 작가는 1939년 전남 장흥에서 태어나 2008년 7월 우리 곁을 떠난 대한민국의 대표 작가입니다. 문단에 나온 건 1965년 사상계의 단편 퇴원이 당선되면서 문단에 나왔고 40여 년 동안 수많은 작품을 남겼습니다. 대표작으로 당신들의 천국, 낮은 대로 임하소서, 축제, 소문의 벽, 서편제, 잃어버린 말을 찾아서 그곳을 다시 잊어야 했다 등 상당히 많이 있죠. 대한민국 예술원 회원을 지냈고 동인문학상, 대한민국 문화예술상, 대한민국 문화상, 한국일보 창작문학상, 이상문학상, 이상문학상, 21세기 문학상, 대산문학상, 인천상, 호암상 등을 수상했고 사후에 대한민국 금관문화훈장이 추서됐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선악동 나그네는 이청준 작가의 남도사람 연작소설 중에 한 편입니다. 지난해 추석 때 저희 프로그램에서 남도사람 중에서 서편제를 방송했는데요. 그 서편제와 비교하면서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KBS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이청준 작가의 선악동 나그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선악동 나그네 남도사람 3 이청준. 남도 땅 장흥에서도 버스는 다시 비좁은 해안도로를 1시간 남짓 내리달린 끝에 늦가을 해가 설핏해진 저녁 무렵이 다 되어서야 종점지인 회진으로 들어섰다. 차가 정류소에 멎어 서자 막판까지 넓은 차칸을 지키고 앉아있던 7, 8명 손님이 서둘러 자리를 일어섰다. 젊은 운전기사 녀석은 그새 운전석 옆 비상구로 차를 빠져나가 머리와 옷자락에 뒤집어 쓴 흙먼지를 길가에서 훌훌 털어내고 있었다. 산에는
맨 마지막으로 차를 내려섰다. 에? 아이고, 배 출발하는구만. 완도 가는 배요. 다들 서둘러. 차를 내린 다른 손님들은 방금 완도 연락을 대기하고 있는 여객선의 백고동 소리에 발걸음들이 갑자기 바빠지고 있었다. 사내는 발길을 서두르지 않았다. 그는 배를 탈 일이 없었다. 발길을 서두르는 대신 그는 이제 전혀 할 일이 없는 사람처럼 한동안 민물이 차오르는 선창 쪽 바다만 바라보고 있었다. 서둘러 가면 끝이 남기고 이것을 떠난 것이 30년쯤 저쪽 일이 된가. 사내는 혼자 중얼거리며 걸음걸이에 한층 속도를 주었다. 이쪽 길목에 아직 주막이 남아있다면 그 선악동을 물 건너로 바라볼 수 있는 주막까지만 닿으면 되었다. 허허 약지으러 갔다 오니 그새여 죽었네. 선악동과 선악동을 감싸 안고 뻗어내린 물 건너 산자락을, 그 선악동 산자락을, 거울처럼 비춰올릴 선악동 포구의 만조를 놓치지 말아야 했다. 사내는 발길을 서둘러댔다. 한동안 물길을 따라 돌던 해변길이 이윽고 산길로 변하였다. 이제 마지막 산모롱이를 하나 올라서고 나면 거기서 다시 오른쪽으로 길게 뻗어 들어간 선악동 포구의 긴 물길이 눈앞을 시원히 막아설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보게 될 것이었다. 장삼자락을 길게 벌려 선악동을 쌓아는 도승 형국의 관음봉과 만조에 실려 완연히 모습 지어오를 그 신비스런 선악의 자태를, 그리고 또 재수가 좋으면 그는 어쩌면 듣게 될 것이었다. 그 도승의 품속 어디선가로부터 둥둥 둥둥 포구를 울리며 물을 건너오는 산령의 북소리를, 그리고 그 종정모를 여인의 한스런 후일담을. 해도 전 나도 것 많은 마누라 한 번 가면 사내는 억누를 수 없는 기대감 때문에 발걸음마저 차츰 더디어져 가고 있었다. 하지만 사내에겐 오래 망설여 될 여유가 없었다. 그는 긴장한 자신을 달래기 위해 심호흡을 한번 크게 내뱉고 나서는 이내 성큼성큼 마지막 산모롱이를 올라서 버렸다. 저기 뭐지? 순간 사내의 얼굴 표정이 커다랗게 흔들렸다. 눈앞에 펼쳐진 풍광이 너무도 의외였다. 물이 있어야 할 곳에 물이 없었다. 바닷물은 언제부턴가 돌고개 기슭에서부터 출입이 끊겨 있었다. 돌고개 기슭과 관음봉의 오른쪽 산자락 끝을 건너 이은 제방이 포구의 물길을 끊어버리고 있었다. 포구는 바닷물 대신 추수가 끝난 빈 들판으로 변해 있었다. 들판 건너편으로 옹기종기 집들이 모여 앉은 선악동의 모습이 아득히 떠올랐다. 비상하게 모습은 자취를 찾을 수가 없었다.
포구에 물이 없으니 선악은 처음부터 날아오를 수가 없었다. 둥둥. 관음봉 지심에서부터 물을 건너 울려온다던 그 산령의 북소리도 들려올 리 없었다. 변하지 않은 것은 다만 장삼자락을 좌우로 길게 펼쳐 앉은 법승 형국의 관음봉뿐이었다. 그 기이한 관음봉의 자태도 포구에 물이 차올라 있을 때의 얘기였다. 마른 들판을 쌓아는 관음봉은 전날과 같이 아늑하고 인자스런 지덕과 그 풍광을 깡그리 잃어버리고 있었다. 그것은 다만 들판을 둘러싸고 내려앉은 평범한 산줄기에 불과했다. 산에는 모든 기대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린 듯 그 자리에 털썩 몸을 주저앉히고 말았다. 그러고는 이제 잃어버린 선악동의 옛 풍정을 되새기듯 아쉬운 상념 속을 헤매들기 시작했다. 선악동. 그곳엔 예부터 기이한 이야기 한 가지가 전해오고 있었다. 이야기는 포구 안쪽에 자리 잡은 선악동의 뒷산 모습으로부터 연유된 것이다. 아유, 힘 떨어지기 전에는 서둘러야하는지 말이오. 아유, 씨발, 하고 있잖아요. 어디 놀고 있는 거지. 안 그래요, 아직? 아니요. 근데 그 선악동 뒷산이 뭐단데 유명해요? 예? 그것도 몰라? 뭐 있으면 잘 보더라고. 영락 없이 스님의 자태 아니던가. 나는 잘 모르겠는데. 다 아줌도. 뭐가 몰라요. 딱 본 게 스님이구만. 저기 제일 꼭대기에 솟아있는 관음봉. 그래요, 저 관음봉. 이죽하게 솟아있는 것이 영락 없는 법승 머리통 같지라. 그러고 그 산줄기는 그 무엇이다요. 그 스님들 입는 옷 있잖아요. 장산자락이요? 그려 꼭 장삼자락까지라. 근게 이 선악동 마을은 무엇이냐? 법승 장삼자락에 푹 안겨있다 이 말이지? 그뿐이요? 어? 물 때리면은 관음봉에서 불이 동동 울리는 소리가 들리는 게. 나는 못 들었는데. 왜 그리요? 그 잠귀가 어두운가 초저녁 잠이 많은가 그 소리를 와 못 듣는디? 그럼 장삼자락에 쌓여있는 것 땀씩 관심을 가진다요. 아이고, 참말로 아줌씨는 아무것도 모르는구만.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딱 하나요. 뭔데요? 뭐는 뭐요? 몇 자리 땜시 그러지라. 관음봉 산자락 가운데서도 진짜 명당이 있다. 그래. 그 뭐시냐 북소리가 나오는 데가 진짜 명당이라고 하는데 거기다가 조상의 뼈를 묻으면은 그냥 자손 대대로 그냥 만사 형통이요. 그러지라. 관음봉의 음덕이 대대손손 내려간다고 합디다. 맞아. 근데요, 관음봉이 있으면 마을 이름도 관음리 이래야 하는데 이 마을 이름은 선악동 아닌가요? 왜 선악동인데요? 아따, 아줌씨는 어디 딴 마을에서 왔나 보네. 통 모르는구먼. 야, 저는 저쪽 섬에서 모두를 시집 왔어라. 분께 모르지. 들어보시오. 우리 마을이 왜 선악동인가 하면 말이오. 마을 앞 포구에 물이 참은 관음봉이 한 마리 하게 돼갖고 날아오른다고 해서 선악동이지라. 그렇지. 맞아. 아이가 어떻게 하게 된대요? 음에 못 믿는구만? 본 사람도 있어. 그러고 포구에 물이 들면은 아줌씨도 똑똑히 봐보시오. 관음봉 산그림자가 영락없는 학이 막
이렇게 날아오르려고 하는 한 모양이란 게. 아이고, 요매. 이제 인자 딴소리 그만하고. 자, 그물이나 빨리 키웁시다. 그래, 아니, 바빠 죽겠는데. 말씀 좀 물읍시다. 아, 예, 예. 여기가 선악동 맞습니까? 예, 그러지요. 근데, 누굴 찾아왔어? 네? 아닙니다. 그냥. 선악동이 아주 많이 변했네요. 아주 많이. 선악동은 그 날아오르는 학의 품 안에 안겨진 마을인 셈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 포구에 물길이 막혀버리고 있었다. 관음봉의 그림자가 내려 비칠 곳이 없었다. 포구의 물이 말라버림으로 하여 이제는 더 이상 그 관음봉이 한 마리 선악으로 물 위를 날아오를 수가 없게 된 것이었다. 관음봉은 이제 날개가 꺾이고 주저앉은 새였다. 그것은 이제 꿈을 이룬 산이었다. 어디 가서 소식을 듣는다. 사방은 어느새 저녁 어스름이 짙게 젖어들어오고 있었다. 쏴쏴 솔바람 소리가 시시각각으로 짙은 어둠을 몰아왔다. 사내는 그제서야 자리를 일어섰다. 그리고 비로소 생각이 난 듯 발 아래로 뻗어내려간 들판과 어둠 속으로 눈길을 천천히 훑어내리기 시작했다. 이제 여인의 소식을 만날 희망 따윈 머리에서 깡그리 사라지고 없었다. 고을 모습이 너무도 많이 달라져 있었다. 선악동엔 이제 선악이 날지 않았다. 학이 없는 선악동을 여자가 일부러 지나쳤을 리 없었다. 하지만 이젠 날이 너무 어두워지고 있었다. 그리고 기왕 나를 잡아서 온 길이었다. 주막에서 하룻밤을 묵어갈 수밖에 없었다. 약국 여자가 일러준 대로 주막은 금세 찾아낼 수 있었다. 주인장 계십니까? 이 밤에 니시오? 이거 얼핏 봐도 모르는 얼굴인데 주막 주인이 바뀐 모양이로구나. 하긴 30년이 지났는데 그때 노인이 아직 있을 리가 없지. 주무시러 오셨어? 먼저 목 좀 축일 수 없겠어? 약주를 드시려고요? 그란디 약주 갖다 놓은 지가 며칠 돼서 술이 좀 안 좋을 것인디? 그래도 괜찮겠어? 예, 괜찮소. 뭐라도 요기할 것 좀 있으면 좀 가지고 나오시오. 그러지라. 잠시 후 안악이 초라한 목판 위에다 김치 보시개 하나와 술 주전자를 얹어내왔을 때 사내가 다시 안악에게 말했다. 드시오. 선악동 포구가 그새 모두 들판이 되었는데도 형편들은 그렇게 크게 나아지지 못한 것 같군요. 글쎄, 우리 같은 길갓집 살림이야 고을 인심에 기대 사는 처진디 들농사가 는다고 그런 인심까지 함께 늘진 않는갑습디다. 선악동에 학이 날질 못하게 되시니 그런가 보군요. 아이 참, 선악동은 인자 이름뿐 아닙니까? 관음봉이 그림자를 들이올 물을 잃었으니 학이 인자는 날아오를 수가 없지라. 그래, 학마을에서 학이 날지를 못하게 됐으니 인심이 그렇게 말라든 거 아니겠소? 아따, 포구물이 말랐다고 학이 아주 못 나는 것은 아니지라. 덜컹하고 안방문이 열리며 느닷없는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말꼬리를 잇고 나서는 품이 여태까지 문 뒤에서 바깥 얘기를 귀담아 들어오고 있었음이 분명했다. 주인 사내쯤 되는 것 같았다. 그는 어느새 등불까지 켜들고 인사말도 없이 불쑥 소내게로 다가왔다. 그러고는 다시 심상찮은 소리를 덧붙여 오는 것이었다. 하기야, 이 포구에 물길이 막힌 뒤로는 우리도 한동안 그리 생각을 했지라.
물이 마른 포구에 진짜로 관음봉이 그림자를 드릴 수 없었으니까요. 헌디 요새는 사정이 다시 달라졌어라. 노역은 보실 수가 없을란가 모르지만서도 이 물도 없는 포구에 학이 다시 날기 시작했으니까. 연전에 한 여자가 이 동네를 찾아들었지라. 가고 그 여자가 지나간 다음서부터 이 거울에 다시 학이 날기 시작했단께요. 누가 와요? 헌디 손님도 아마 오래전부터 이 선악동의 비상학이길 알고 지셨던 모양인갑소. 죽었던 학이 다시 날기 시작했다. 한 여자가 이 거울을 찾아들고 나서부터. 사내에게 비로소 어떤 질긴 예감이 움직여오기 시작했다. 주인 사내의 말투는 어딘지 이미 이쪽 마음속을 훤히 꿰뚫고 있는 것만 같았다. 그리고 일부러 그의 궁금증을 충동질해오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사내가 긴장을 한 것은 그가 켜들고 온 희미한 불빛 아래로 주인 사내의 얼굴을 보았을 때였다. 불빛에 드러난 주인 사내의 얼굴엔 이미 초로의 피공기 같은 것이 짙게 어려들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금세 그 주인 사내의 붉어진 광대뼈와 짙은 두 눈썹 모습에서 까맣게 잊고 있던 한 소년의 모습을 떠올리고 있었다. 손도 말없이 주인 건너편 술상 앞으로 자리를 잡고 걸터 앉았다. 보름 지난 달빛이 들판을 가득 내리비추고 있었다. 등잔불도 없는 술자리가 달빛으로 밝기가 그만저만 하였다.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한 30년 전에 나가 이 집서 술 심부름을 하고 지내던 시절이었지라. 예. 어느 가을이던가 이 집에 참 빼어난 남도 소리꾼 부녀가 찾아든 일이 있었지라. 머리가 반백이 다 돼가는 늙은 애비오고 이제 10살이 넘었을까 말까한 어린 계집아이 부녀였는디 철모를 적에 들은 기억이었지만서도 양쪽이 모두 명창으로 다 소리가 좋았지라. 그래서요. 그 소리는 주로 아비 되는 노인 쪽이 많이 오고 딸아이 온티는 아직 소리를 가르치기 겸해 어쩌다 한 번씩밖에 시키는 일이 없었지만서도 우리가 듣기에는 그 딸아이의 목청도 노인의 진비 없이 깊고 도도했지라. 그 부녀가 온 뒤로 주막은 날마다 소리 즐기는 사람들 발길이 끊일 날이 없었지라. 예. 해질녘 포구에 물이 차오르고 부녀가 그 비상악과 더불어 소리를 시작하면은 이 선악이 소리를 불러낸 것인지 소리가 선악을 날게 한 것인지 분간을 짓기가 어려운 지경이었어라. 헌디 말이요. 예, 그런데요. 그렇게 한 서너 달쯤 지났을란가. 노인네는 그동안 맴속으로 깊이 목적한 일이 따로 있었던 거더구만요. 뭐랄까. 노인네는 그냥 비상악을 상대로 소리만 즐긴 게 아니라 어린 딸아이의 소리에 선하게 떠오르는 그 포구의 풍정을 심어주려고 했다고나 할까. 하여튼지 한 서너 달 그렇게 소리를 하고 나니까 노인네 뜻이 그새 어느 만큼은 채워졌던가 봅디다. 계집아이 소리가 처음 주막을 찾아들었을 때보다도 훨씬 더 도도하고 장중스러워지는가 싶었을 때였던가 부녀가 호련 주막을 떠나가고 말았지라. 떠나요? 야, 그러고는 영 그 소식이 없었지라.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나요? 그러고 이 산밑 폭우가 마른 들판으로 변해가고 관음봉이 다시 학이 되어 무리를 날 수 없게 된 다음부터는 부녀의 이야기도 영영 사람들 머릿속에서 잊혀지고 말았어라. 헌데 말이오, 아마 선화의 전 봄이었을 거요. 선어회전 봄이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그 벌써 폭우가 맥힌 지 7, 8년이 지난 뒤라 소리꾼 부녀는 물론이고 그 비상학 기억까지도 까맣게들 잊고 지내던 참이었는디, 어느 날 느닷없이 여자가 여길 다시 왔었지라이. 여자라니요? 그때 그 소리를 하던 노인의 딸아이 말이요? 다 그 여자가 아니면 누구였어? 그새 많이 장성을 했더구만요. 아니, 장성을 했다기보다는 그 소리에 세월이 많이 배어있더란 게요. 소리를 배워준 옛날 노인네도 오래전에 벌써 여인 되었고, 하지만 내는 금방 여자를 알아봤지라. 여자 쪽도 물론 이쪽을 쉬 알아봐줬고. 그 여자는 무슨 일로 다시 이 고을을 찾아들었어? 에? 그야 우선은 그 옛날 선악동의 비상학을 한 번 더 찾아보고 싶어서였겠지요. 하지만 여자에게는 이 선악동 학이나 소리하는 것 말고도 진짜 치러야 할 일거리가 한 가지가 더 있었지라. 치러야 할 일거리라뇨? 그 여자 무슨 일거리 가지고 왔었어? 딱 그 말 좀 끊지 마소가.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얘기에 푹 빠져가지고나. 그 여자는 혼자 온 게 아니라 그 옛날 아비 대신 웬 초로의 남정네 한 사람과 같이 온 거요. 그 남정네는 장단통 하나 그리고 그 나무개짝 하나를 등에 지고 왔는데, 그 나무개짝이 글씨 뭐였나요? 다름 아닌 여자 옛날 아비 유고를 모신 관구였지라. 예. 네, 그랬군요. 근데 그 여자의 아비를 묻을 땅은 없었지라. 마을엔 여자의 소리와 비상학을 기억하는 사람도 별로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 마을 사람 몇이 서둘렀지라. 헌데 말이오, 그 여자는 서두르지를 않더라니까. 꿈을 팔아 속죄하고 말 못하는 까마귀도 여자는 서두르지 않았다. 일을 서두르거나 초조해하는 빛이 조금도 없었다. 여자는 그저 소리만 하면서 날을 보냈다. 해가 설빛해지면 여자의 소리가 주막 일대의 어둠을 흔들었다. 여자가 소리를 하고 초로의 남정이 장단을 잡았다. 나이든 여자의 도도한 목청은 차츰 선악동 사람들을 주막까지 건너오게 하였고, 그 소리는 날이 갈수록 다시 듣는 사람의 애간장을 들끓어 오르게 만들곤 하였다. 바람 불고 날치군이. 여자의 소리가 한 며칠 그렇게 계속되어 나가자 선악동 사람들에게 이상스러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선악동 사람들 중에 누구도 아직 여자의 아비에게 땅을 내주려는 사람이 없었다. 하지만 여자의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그녀의 아비가 언젠가는 그곳에 땅을 얻어 묻히게 되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게 지극히도 당연한 일처럼 생각했다. 그게 누구네 산이 될지도 몰랐고 어떤 식으로 그렇게 일이 되어 갈지도 몰랐지만 어쨌거나 사람들은 여자의 소리를 듣고 막연히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다. 주막집 사내는 더더구나 그랬다. 그리고 어느 날 마침내 그때가 다가왔다. 쑥대머리 귀신 현용
정마곡방 잔자리에 생각난 것이 뿐이라. 어느 날 밤 여자는 유난히 힘을 들여 소리를 하였다. 그리고 자정이 넘어서야 여자는 간신히 소리를 그쳤고 선악동 사람들도 들판을 건너갔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잠자리를 찾아 들판을 건너간 다음 여자가 마침내 주막을 나섰다. 초로의 남정에게 아비의 유고를 지워 밤길을 앞세우고서였다. 그리고 그것으로 여자는 그만 다시는 주막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어디엔가 아비의 유고를 암장하고 그 길로 선악동을 떠나가 버린 것이었다. 그 여자 아마 앞을 못 보는 장님 아니었어? 그렇지라. 내가 여태 그걸 말하지 않고 있었던갑소. 그 여자 앞을 못 보는 장님이었단 게요. 그래, 그 노인이 여자의 앞을 인도하고 다니면서 손발 옷을 대신해줬지라. 그러나 그 주인의 어조에는 아직도 어딘지 시침을 떼고 있는 구석이 있는 것 같았다. 그는 손이 말도 듣기 전에 어떻게 여자가 장님인 줄을 알고 있었는지도 묻질 않았다. 그것은 주인 쪽도 손이 그러리라는 걸 미리 알고 있었거나 아니면 짐짓 그렇게 모르는 척해 넘기고 있음이 분명했다. 손 쪽도 주인의 그런 태도엔 새삼 이상스러워지는 느낌이 없는 것 같았다. 말이 오가는 게 오히려 부질없는 노릇 같았다. 두 사람은 다시 내밀한 침묵으로 할 말을 모두 대신하고 있었다. 그러다 이윽고 손 쪽이 먼저 자탄을 해왔다. 부질없는 일이오. 다 부질없는 일이오. 선악동이 이제 하게 날질 못하는데 그 학없는 선악동에 여자가 아비의 유고를 묻고 간 것이 무슨 소용이 되는 일이겠어. 그 노영은 아까 내 얘기를 잊었는갑소이. 여자가 한 일은 부질없는 것이 아니었어라. 여자가 간 뒤로 이 선악동에는 다시 학이 날기 시작했으니까 여자가 이 선악동에 다시 학을 날게 했단 말이오. 포구물이 막혀버린 이 선악동에 아직도 학이 날고 있는 것을 본 사람이 그 눈먼 여자였으니 말이지라. 손은 다시 입을 다문 채 주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주인의 이야기는 한마디로 그 여자가 자신의 노랫가락 속에 한 마리 학이 되어간 이야기였다. 한가운데 저저 안더니만은 아이고 허망하네. 어느 날 해질녘의 일이었다. 주인 사내가 잠시 마을을 건너갔다 돌아와 보니 이날도 또 여자와 노인이 소리채비를 하고 안마룻개로 나앉아 있었다. 오늘은 음력 초 이틀물이지요. 그새 벌써 물이 많이 차올랐어요. 물이 차오르는 소리가 귀에 들려요. 물소리가 들리시면 어르신도 그럼 그물 위를 나는 학을 보실 수가 있겠구만요. 포구에 물이 가득 차오르면 건너편 관음봉이 물 위로 내려와서 한 마리 학으로 날아오르질 않겠소. 어르신도 그걸 볼 수가 있으시겠소?
주인 산으로선 갈수록 예사롭지 않은 소리들이었다. 눈 아래 들판엔 이제 물도 없고 산 그림자도 없었다. 게다가 여자는 어렸을 적 그녀가 그 아비와 함께 이곳을 왔을 때라 하더라도 그녀가 그 물이나 산 그림자의 형용을 제대로 보았을 리 없었다. 하지만 여자는 눈으로 못 보기 때문에 오히려 성한 사람이 볼 수 없는 물과 산 그림자를 보고 있는지도 몰랐다. 아버지의 눈을 떠서 어서 나를 보옵소서. 여자가 마침내 소리를 시작하고 있었다. 그런데 주인 사내는 그 여자의 오장이 끓어오르는 듯한 목소리 속에서 자신도 문득 그것을 본 것이다. 사립에 기대어 눈을 감고 가만히 여자의 소리를 듣고 있자니 주인 사내의 머릿속에서 오랫동안 잊혀져 온 옛날의 그 비상하기 서서히 날개를 펴고 날아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여자의 소리가 길게 이어져 나갈수록 선악동은 다시 옛날의 폭우로 바닷물이 차오르고 한 마리 선악이 그곳을 끝없이 노늘기 시작했다. 그런 일이 있은 후로 주인 사내는 여자의 학을 믿지 않을 수 없었다. 경께, 여자는 어디로 떠나간 것이 아니오. 그 여자는 이 선악동에 학이 돼버린 거요. 학이 돼서 언제까지나 이 고을 하늘을 떠온단 말이지. 노영 얘기 고맙게 들었어. 그런데 아까 얘기 가운데서 노영이 일부러 사람을 하나 빠뜨려 놓고 있었지요? 야? 주인장 어렸을 적에 이 마을을 찾아들었다는 그 서리꾼 부녀의 얘기 말이오. 그때 그 어린 계제바에게는 소리 장단을 잡아주던 오래비가 하나 있었을 겁니다. 근데 노영은 일부러 그 오라비의 얘기를 빼놓고 있었지요? 그러지요. 난 그 오라비가 뒷날 늙은 아비와 어린 누이를 버리고 혼자 도망쳤다는 얘기까지도 여자에게 다 듣고 있었으니까요. 그렇다면 노영은 그 오누이가 서로 아비의 피를 나누지 않은 남남 한 가지 사이란 것도 알고 있었겠구만. 그리고 그 어린 오라비가 부녀를 버리고 떠난 것도 차마 그 원망스러운 의붓아비를 주제 없앨 수가 없었었다는 것도 말이야. 야? 아니 그게 무슨... 근데 노영 아까 무엇 때문에 불어 그 오라비의 얘기를 빼놓고 있었어? 그야 노영도 그 오라비를 알만한 사람이구나 싶었으니까요. 노영이 처음 비상학 얘기를 꺼내고 있을 때 난 벌써 눈치를 채지라. 그렇다면은 노영은 끝끝내 그 오라비를 모른 척하고 속일 참이었어. 아니 그럴 생각은 아니었지라. 난 외려 2, 3년 동안 늘 그 여자의 오라비란 사람을 기다려왔으니까요. 언젠가는 결국 그 오라비를 만나서 이야기를 모두 전해주리라. 그래야 무언지 내 도리를 다 할 듯 싶었으니까. 예? 아니, 오라비가 이곳을 찾아올 줄을 미리 알고 있었단 말이요? 여자가 그리 말을 했지라. 혹 오라비 되는 사람이 여길 찾아와 소식을 물을지 모른다고. 그 여자는 분명히 그걸 믿고 있는 것 같았지라. 아니 그럼 왜 처음부터 그런 얘기를 안 했어요? 이런저런 사정을 벌써 속속들이 다 알고 있었으면서 말이요. 그거는 그 여자의 부탁이 있었기 때문이지라. 그 여자는 오라비가 혹 이곳을 찾아오더라도 그 오라비가 자기 이야기를 먼저 물어오기 전에는 절대로 이쪽에서 입을 때 말을 하지 말라 부탁을 했어. 오라비가 정 맴이 괴로워 원망을 못 이긴 듯 싶어 보이기 전에도 말이오. 그래 난 그저 그 노영의 실토를 기다려온 것이라.
주인은 거기서 잠시 말을 끊고 손의 기색을 살폈다. 손은 이제 다시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다. 말없이 뜰하게 달빛만 내려다보고 앉아있는 손의 얼굴에 새삼스런 회한의 기미가 사무치고 있었다. 주인은 그 손에 정한을 부추겨 올리듯 느린 목소리로 덧붙이고 있었다. 하지만 이야기를 먼저 내놓지 말라던 것은 실상 여자가 남기고 싶었던 부탁이 아니었을 거요. 여자는 그네의 오라버니가 여길 찾아올 줄도 알고 있었고 이야기가 나올 줄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여자는 진짜 다른 부탁을 한 가지 남기고 갔다니까요. 오라버니에게 더 이상 자기 종적을 알려고 하지 말아달라고. 아까 전에 내가 그 여자는 학이 돼서 지금도 이 포구 위를 떠돌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지라. 그건 실상 내가 생각해내서 한 말이 아니오. 그것도 그 여자가 처음에 한 말이었으니까. 오라비에게 나를 찾게 하지 마시오. 전 이제 이 선악동 하늘에 떠도는 한 마리 학으로 여기 그냥 남겠다 하시오. 그게 그 여자가 내게 남긴 마지막 부탁이었지라. 그러고 그 여자는 아닌 게 아니라 한 마리 학으로 하늘로 날아올라간 맹기로 그날 밤 호련히 종적을 감춰버렸고 말이오. 이튿날 아침 손은 조반상을 물리자 곧 길을 나설 채비를 하였다. 그 어른 묘소도 한번 찾아가 보지 않고 바로 떠나시겠소? 주인이 그 손에게 무심결인 듯 넌지시 물었다. 주인 안악에게 인사를 고하며 신발을 꿰신으려다 말고 그 소리에 손이 주인을 돌아다 보았다. 뭔가 은근히 추궁을 해오는 듯한 손의 눈길에 주인은 그제서야 좀 서두르는 듯한 어조로 변명처럼 말했다. 그야 내가 가르쳐드릴 수 있어서 말이야. 그건 나도 알고 있었어. 노인 무덤 당신이 도와줬지 않소. 눈이 먼 여자하고 노인네 둘이서는 워낙 힘이 들 일이었으니까. 하지만 그건 뭐 다 부질없는 일이지요. 당신 생전에 지어 묻힌 할인데 이제 와서 그런들 무슨 소용이 있겠소. 이대로 그냥 떠나고 말겠소. 말을 끝내고 나서 손은 이내 몸을 돌이켜 깨끗하게 쓸린 주막마당을 걸어나갔다. 주인도 더 이상 그것을 손에게 권하지 않았다. 그는 말없이 손을 뒤따라 사립 앞까지 나왔다. 늦가을 아침 햇살이 유난히도 맑았다. 고개를 넘어오는 솔바람 소리도 이날따라 유난히 가지런하였다. 들판과 관음봉이 한눈에 들어왔다. 지금도 그 선악동 어디선가 여자의 노랫가락 소리가 들려오고 있는 듯, 그리고 그 노랫가락 속에 한 마리 학이 되어 물 위를 떠도는 여인의 모습을 보고 있기라도 하듯 눈길이 새삼 아득해지고 있었다. 솔바람 소리가 다시 한 차례 산봉우리를 멀리 넘어가고 있었다. 사내가 고개를 넘어간 것은 저녁나절 해도 거의 다 기울어들 때쯤 해서였다. 그리고 주인 사내는 그때 그런 몽롱한 심기 속에서 또 한 가지 기이한 광경을 보았다. 주인 사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보았을 때 길손의 모습이 사라지고
푸르름만 무심히 비껴 흐르고 있는 고갯마루 위로 언제부턴가 백학 한 마리가 문득 날개를 펴고 솟아올라 빈 하늘을 하염없이 떠돌고 있었던 것이다. 선악동 나그네 함께 하셨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분 서강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우찬재 교수님 제 옆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인상이 참 좋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악동 나그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청준 작가의 연작소설 중에 하나잖아요. 네. 이 작품 소개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예, 선악동 나그네는 서편제, 소리의 빛, 선악동 나그네로 이어지는 이른바 남도사람 연작의 세 번째 소설입니다. 네. 이 연작 전체는 크게 보아서 부정적인 의미에서 원한, 그러니까 복수하는 거, 원한이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에서 한을 승화시켜서 현실의 고통을 넘어서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전통 정서를 판소리꾼의 이야기를 통해서 풀어보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선악동 나그네는 대단히 역설적인 이야기죠. 그런데 역설적으로 장님이 된 판소리꾼은 눈이 먼 상태에서 눈이 있는 사람은 보지 못하는 선악의 비상을 보면서 그것을 소리로 풀어내고 그 소리를 들은 마을 사람들은 그 소리를 통해서 비상악이 다시 날아가는 모습을 본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정말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소설을 보면 예술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역설, 또는 신화의 역설, 감각의 역설, 또는 우리 전통적인 한의 역설, 이런 것이 좀 복합적으로 들어있는 그런 역설적인 이야기가 바로 선악동 나그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청준 작가의 남도사람 연작소설, 이 연작소설의 특징은 어떤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 이 세 편의 공통적으로 이제 가운데 있는 이야기는 그 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쌓이는 한을 풀어내려고 했던 소리꾼 부녀의 이야기. 네. 이것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공통적인 그 소리꾼 부녀의 이야기를 각 연작에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새롭게 전달하고 재해석하려고 하고 있죠. 가령 서편제에서는 그 소리꾼 딸에게 소리를 배운 또 다른 주막집 여인, 그 다음에 소리의 빛에서는 장님이 된 소리꾼 누이를 어느 날 만나서 그 직접 소리를 나누었던 그 이복 오라비,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선악동 나그네에서는 그 소리꾼 그 아비의 장례를 도왔던 주막집 사내의 이야기를 통해서 각각 아까 말씀드린 그 부녀의 이야기를, 그 가운데 있는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고 다시 재해석하고, 그런 가운데서 과연 그 소리꾼 사내들의 사연, 그리고 소리의 깊은 뜻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다시 생각하게 하는 그런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정말 한국 문학사에 큰 업적을 남기신 분입니다. 이청준 작가님, 어떤 업적이 있으신지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감히 말씀드리자면 한국 현대소설사를 빛낸 가장 지성적인 작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문학적 지성으로 한국 정신과 고전적인 가치를 탐문하고 현대성의 의미를 이렇게 밝혀내고자 했던 그런 작가죠. 한국 소설을 세계문학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큰 그 반석 위에 올려 세웠던 우리 문학계의, 그리고 세계문학계의 거장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 이렇게 바쁘신 중에도 나와주셔서 또 좋은 말씀 해주시고 잘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청준 작가의 선악동 나그네
함께 하면서 도움 말씀 서강대학교 우찬재 교수님께서 주셨습니다. KBS 라디오 독서실 지금까지 이청준 작가의 선악동 나그네 함께 하셨습니다. 음악 이강호, 효과 안익수, 윤미원, 김기평, 기술 김남희, 극본 서현희, 제작 강병택, 진행의 아나운서 김경란이었습니다.